2학기 역사 11번째 시간입니다. 서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운동. 중간고사 때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부분이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적인 움직임들이었는데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 아시아를 식민 분할 점령하는 과정 내용들이었고요. 서아시아는 이러한 제국주의의 침략 과정 속에서 서아시아만의 정체성, 그리고 민족, 종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내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데요. 국민국가라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각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8쪽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시아의 중심국가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의 전신 오스만 제국에서 실시됐던 근대적 개혁, 탄지마트 개혁과 청년 튀르크당의 활동들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집트는 아주 오래전에 고대 국가로서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한 지속적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선택했던 모습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라비아 반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아라비아 반도가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운동이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아시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튀르키예, 그 전신인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유럽의 일부,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대제국이었죠. 1299년부터 해서 1922년까지 꽤 오랜 기간 지속됐던 제국이기도 합니다.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장악했던 오스만 제국, 제국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오스만 제국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üslüman anlatırım. Selamünaleyküm. Kalos Andomosika. Sizi sarayımda ağırlamak isterdim Sultan Hazretleri. Ancak oldukça kalabalık gelmişsiniz. Misafirperverliğiniz için sağ olun İmparator Hazretleri. O sarayda ben sizi ağırlamak için buraya geldim. Surlarımızın ve imanımızın tarihte hiçbir güç tarafından aşılamadığını hatırlatmak isterim Sultan Hazretleri. Bizden sonra artık hiç kimseye bunu hatırlatmak zorunda kalmayacaksınız. Şehrimizin surları bunları defalarca duydu. En son babanızdan. Ama hepsi gibi o da yarım bırakıp gitmek zorunda kaldı. Biz yarım kalanı tam etmeye geldik. Şehri teslim ederseniz halkınız aileleri ve mallarıyla birlikte her türlü rahatsızlıktan uzak olacak, huzur içerisinde geçimini temin edecektir. Bu durumda çok kan dökülecek. Sizin kanınız. Biz Kur'an'ın hükmüne uyduk. Hadi! Yerlerinize! Kalkın lan! Okçular! Şahit ol. öldürtemedi. Okçular!
영상은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물리치고 서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메호메트 2세 그리고 슐레이만 1세를 통해서 강력한 제국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19세기 18세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이러한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산업혁명과 제국주의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서양 열강들에 의해서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9세기 오스만 제국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술탄의 권위가 상당히 약화되죠. 오스만 제국의 정치적 지도자를 술탄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통해서 아시아로 진출하려 했던 서구 열강의 압력에 의해서 아시아로 진출하는 진출로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 역시 쇠퇴하게 됩니다. 19세기가 되면 나폴레옹 시대를 경유하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서양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도 확대되는데요. 빈 체제 하에서 독립을 유지하면서 빈 체제를 흔들었던 그리스가 그리고 이집트의 자치권 획득 과정들이 모두 오스만 제국 내에서 일어났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달리 이야기하면 오스만 제국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새로운 개혁의 발판을 마련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외세의 침입에 대응해서 오스만 제국은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내부적인 개혁에 몰두하게 됩니다. 탄지마트라고 하는 개혁이 추진이 되는데요. 탄지마트는 술탄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세의 압박 그리고 서구적 변화에 대응해서 술탄을 중심으로 해서 집권 체제를 강화시키는 내적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탄지마트의 개혁은 우선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작업부터 진행이 됩니다.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지만 제도라든지 정치적 핵심, 권력 이러한 것들은 과거를 지향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미다드 파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술탄이 구상했던 그리고 중앙정부가 구상했던 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의회를 설립하고 헌법을 제정하게 되죠. 그리고 입헌군주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게 됩니다. 이는 술탄의 권한을 더욱 약화시키고 시민 혹은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 견제 세력들에게 힘을 몰아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보스파, 소위 이야기하는 술탄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반대가 심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서구 열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개혁이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탄지마트 개혁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탄지마트 개혁은 중앙정부, 즉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개혁이기는 했죠. 그래서 전면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으로 문물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미다드 파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훨씬 더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으로 전환되게 되죠. 의회를 개설하고 헌법 제정하고 입헌 정치를 시도를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본래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개혁과 부딪히고 그리고 보스파라고 불려지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서구 열강의 개입으로 실패한다라는 요인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탄지마트 개혁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되고 러투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러투 전쟁에서 투르크는 패배를 하게 되고요. 개혁의 과정들, 근대 문물의 수용의 과정들이 결국 전쟁의 패배로 기결되게 되자 술탄은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전제 정치를 강화시키고 자유주의의 움직임들을 철저하게 탄압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는 유럽에서 나타났었던 빈 체제의 분위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빈 체제가 유럽을 과거로 되돌리려고 했을 때 자유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강렬하게 저항하게 되죠. 튀르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위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데요. 청년 튀르크당을 기억을 해둡니다. 러투 전쟁에 참여했었던 청년 장교들 그리고 근대적 지식을 통해서 성장했던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튀르크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정치 단체가 결성이 되는데요. 이들이 청년 튀르크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튀르크당은 무장 봉기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의회 그리고 헌법에 기초한 입헌 정치를 구상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과서 158페이지고요. 청년 튀르크당의 활동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청년 튀르크당의 경우는 의회를 통해서 입헌 정치를 시도를 하고요.
탄지마트 개혁의 과정에서 미드하드 파샤가 입헌 정치를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로 끝이 났죠. 입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향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청년 티르크당의 개혁을 통해서 제국 내에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하겠죠. 그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근대적 학교를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을 하지만 역시 청년 티르크당 역시 서구 열강들의 압력 그리고 내부 분열이 심화되면서 실패로 끝이 됩니다. 내부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 티르크당의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티르크 중심주의로 경도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투르크족 이외에도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제국이었는데요. 청년 티르크당이 점차 폐쇄적인 티르크 민족주의로 경도되게 되면서 이것이 내부 분열의 요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청년 티르크당의 개혁은 오래가지 못한 상태에서 실패로 끝이 나고요. 본격적으로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게 되는 과정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오스만 제국은 역사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 쌓은 성벽 안에 무하마드 알리 사원이 있다. 그는 19세기 오스만 터키의 총독으로 와 실권을 잡고 이집트를 근대적 독립국가로 발전시킨 왕이다. 안뜰에 들어서면 사원과 어울리지 않는 시계가 있다. 프랑스 왕이 선물한 그 시계는 올 때부터 고장나 있었단다. 내부 장식이 외관만큼 화려하다. 모스크 안의 장식들은 모두가 기하학적인 문양과 꽃무늬다. 이슬람에선 모스크 안에 인간의 어떤 문자도 장식하지 않는다. 무하마드 알리 왕의 무덤이 사원 안에 있다. 오스만 제국 다음으로 살펴볼 지역은 이집트인데요.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 내에 지배당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했죠. 오스만 제국이 약화되면서 이집트는 자치권을 획득하고 그 자치권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는 무함마드 알리라는 인물이 존재합니다. 튀르크계 계통의 지배층,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이겠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무함마드 알리는 튀르크 계통의 지배층, 즉 오스만 내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조금 더 독립적인 권력을 확보하고 나서 본격적인 근대화 개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근대식 군대를 양성을 하고 교육제도 및 조세제도를 개편하게 되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오스만 제국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그리스의 독립과 이집트의 자치권 획득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했다라고 배웠을 텐데요. 그때 중심인물이 무함마드 알리라는 인물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근대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 전신, 부설 등 근대화에 대한 노력이 지속이 되고요. 이집트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수에즈 운하는 별표를 쳐서 꼭 기억을 해둡니다. 이집트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인 동시에 재앙이기도 했었던 거였죠.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로 향하는 가장 짧은 거리를 확보해주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었고 외국 자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서구 열강들이 침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줍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집트를 간섭하기 시작하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의 내정 간섭, 프랑스의 경우는 나폴레옹 시대부터 해서 이집트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었고요. 영국은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가장 강력한 패권을 장악했었던 시점,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에 대한 운영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집트를 보호국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런던에서 출발해서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 뭄바이나 콜카타, 그리고 싱가포르, 가장 몰라카 제도가 있었던 상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통로이기도 했죠. 그리고 홍콩, 이쪽 지역으로 향하는 길을 지중해를 통과를 해서 수에즈 운하를 거치게 되면 훨씬 더 그 거리가 단축될 수 있죠. 표를 보시더라도 그 거리의 단축과 거기에 따른 경제적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러한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지역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도리어 재앙으로 작용했었던 역사적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수에즈 운하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측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길을 열어 세계 무역 항로를 바꾼 수에즈 운하.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작업은 인간이 오랫동안 바라던 열망이었습니다. 이집트 내 육지 162km를 바닷물로 채우면 바로 지중해와 홍해가 서로 만날 수 있으니 수십 세기 동안 여러 왕들의 호기심 대상이 될 만도 합니다. 그 꿈은 2000년이 훨씬 넘은 1869년에 이루어지는데요. 수에즈 운하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바닷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이 참석한 개통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세계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하던 말이죠. 우리가 아는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도 수에즈 운하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왜 그토록 바닷길을 연결시키려 했을까요? 수에즈 운하 구간인 왜 세계 이목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그건 하늘길을 이용한 비행기 운송 이전 과거에는 바닷길이 물류 이동의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콜럼버스, 마젤란 등 많은 탐험가들도 유럽에서 인도, 아시아로 가는 가까운 항로를 찾기 위해 세계의 바다를 누볐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중해와 홍해도 이으려는 것도 더 짧은 백길을 만들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찍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이 수에즈 운하 건설에 눈독을 들였고 프랑스 나폴레옹은 라이벌인 영국의 인도 무역 거래를 봉쇄할 생각에 운하 건설을 시도했죠. 이렇게 운하에 대한 열망은 컸지만 기술과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운하 건설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무역을 둘러싼 국가 간 정치적 이해관계도 큰 방해 요인이었죠. 그러다 1859년 이집트에 파견된 프랑스 외교관 레셉스가 이집트 왕에게 수에즈 운하 건설을 제안하고 그 충책을 맡게 됩니다. 프랑스는 영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그리고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통행료라는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게 된 거죠. 레셉스는 만국 수에즈 해양 운하회사를 만들어 소액 공모주를 발행했는데요. 프랑스에는 전례 없는 투자 열풍이 불었고 오스만 투르크와 이집트가 적극적으로 공모주를 매입해 수에즈 운하는 착곡 10여 년 만에 드디어 완공을 이룹니다. 수에즈 운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세계 물류 혁명입니다. 이전에는 유럽에서 인도까지 가려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야 했지만 지중해와 홍해가 만나면서 빙빙 돌아가는 수고를 덜어주었죠. 인도양과 북대서양을 연결하는 바닷길이 1만 킬로미터 단축되면서 항해의 수도 50여일 줄어들었고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운송비는 55%나 감소하였답니다. 그야말로 수에즈 운하가 당시 세계 무역 교류에 커다란 공을 세운 셈이죠. 두 번째 전환점은 바로 증기선의 발전과 확대를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수에즈 운하의 개통은 영국의 산업혁명이 전성기에 접어들었을 시기입니다. 재산권 보호 아래 영국에서는 많은 기술혁명이 나타나면서 증기기관이 발명되었고 선박에도 장착되기 시작하는데요. 초기 증기선은 무거운 기관시설로 적재 공간이 적고 연료를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항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에즈 운하로 바닷길이 단축되면서 범선보다 증기선 활용이 높아지고 증기선의 성능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19세기 이후 범선들은 역사 속으로만 남게 되었죠. 유럽의 석유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20세기 중반까지 수에즈 운하는 석유의 길목이었습니다. 물론 중동 전쟁 등 세계를 몇 번이나 뒤흔든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계사에서 수에즈 운하는 바닷길의 중심이었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파나마 운하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항로를 찾으려는 끊임없는 도전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지중해와 홍해의 바닷길을 열지 못했다면 아마 세계 무역의 시계는 더 늦춰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만들어낸 수에즈 운하는 교환하고 거래하려는 인간 행동에 본능이 만들어낸 쾌거가 아닐까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살펴봤는데요. 지중해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가장 짧은 통로이기도 하고요. 양옆으로 아라비아 반도가 존재하고 있기도 하죠. 그림을 보시면 여성들이 운전하는 모습이 늘고 있다. 여성들이 경기장 출입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본다면 여성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던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이슬람으로 되돌아가자라는 와하브 운동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나타나고 있는 근대와 마주한, 제국주의와 마주한 민족운동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의 국민국가 건설의 과정인데요. 오스만 제국이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면서 서구적 근대 사회로 변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죠. 입헌 정치를 시행하려고 하고 의회를 수립하고 헌법을 만들고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이었는데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국민국가 건설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와하브 운동이 진행이 되는데요. 와하브 운동은 서구 열강의 침략, 제국주의의 광풍 속에서 이슬람교도들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초기에 이슬람교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랍인들의 민족의식 그리고 아랍인들의 공동체 정신 등이 각성이 되면서 오스만 제국 투르크 계통이 지배층이었죠. 이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아랍인들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고 강력한 민족운동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고 지중해를 걸쳐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는 과정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와하브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독립 그리고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바로 그 옆에 카자르 왕조라고 보이시죠? 카자르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란이라는 국가에서 다양한 근대적 개혁 운동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란은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연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동쪽이죠. 동쪽은 인도 그리고 인도 위에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식민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러시아와 영국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지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란이 어떤 개혁 운동을 추진하는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을 살펴볼 텐데요. 이때 이란은 카자르 왕조 시기였었고요. 지도에서 보듯이 앞에서 본 지도에서 보듯이 북쪽은 러시아와 인접해 있고요. 동쪽으로는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해 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한을 견제하고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란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하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영토와 이권을 빼앗겨 간 카자르조는 국력이 상당히 약화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혁들을 추진을 합니다. 서구의 과학기술과 교육제도를 도입하고요. 변화를 모색을 하지만 보수 세력들의 반발로 실패하게 되죠. 이러한 이란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던 것은 담배 불매 운동이었습니다. 담배에 대한 이권을 서구 열강들에게 넘기게 됐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해내려고 했던 왕실에 대한 불만들이 민중에게 팽배해지게 되죠. 이러한 민중들이 하나의 공간에 모여서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서구 열강들의 이권 침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내기 시작을 합니다. 담배 불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서 당시 이란이 겪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배 불매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란은 입헌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요. 의회를 설립을 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이 시기에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둡니다. 서아시아 지역의 국민국가 건설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입헌 개혁을 통해서 근대적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었던 나라들이 있고 민족주의를 강화시켜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입헌 개혁을 추진했었던 나라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스탄불 소아시아가 있는 오스만 제국이었죠. 오스만 제국은
탄지마트 개혁 과정에서 미다드 파샤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의회를 설립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등 입헌 개혁을 추진을 했었고요. 청년 튀르크당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죠. 그리고 이란에서도 입헌 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담배 불매 운동 이후에 의회 설립, 헌법 제정, 그리고 선거를 진행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대적 개혁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지역은 이집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해 나갔고 무함마드 알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을 하죠. 그리고 자치권 획득을 통해서 이집트 민족의 정체성을 훨씬 더 강화시키고 튀르크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 역시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옆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죠. 아라비아 반도는 와하브 운동을 통해서 이슬람교의 순수한 초기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 그리고 튀르크로부터 벗어난 아랍인들의 민족 정신을 강화시키는 움직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란에서도 비슷하게 카자르 왕조 초기에 나타나기는 한데요. 이란은 그 이후에 입헌 근대적 개혁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들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